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우리 몸속 간에는 담즙이 흘러가는 작은 길인 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몸의 면역세포가 담관을 공격하게 되고 또 담즙이 쌓이면 간 손상을 초래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을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이라고 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 간 수치가 높고 피부가 가렵다면 의심해봐야 할 질환이 있다. 바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인데 몸의 면역세포가 간 내부의 작은 담관을 공격해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키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담관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되는 담관의 염증으로 담관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간세포들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간경화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담관이 서서히 파괴되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조기에 발견하면 증상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간경화나 간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희귀 난치성 간 질환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유기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이름도 생소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인데요. 우선 이 담즙이 흘러가는 통로 그리고 여러 기관이 모인 담독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 몸에서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는데 대사가 일어나고 남은 물질들과 간에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관이라고 하는데 간 안에 이처럼 나뭇가지처럼 뻗쳐져 있고 이 끝부분은 십이지장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물질들은 평소 이렇게 분비가 돼서 내려오지만은 끝부분에는 괄약근이 있어서 이 부분이 담즙을 배출이 되지 않게 잡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즙들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담낭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이 십이지장 안으로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음식이 내려왔음을 감지하는 장치가 있고 거기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괄약근이 열리고 담낭이 수축하면서 이러한 담즙들이 십이지장 내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담즙이 내려가는 이 길이 막히거나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담즙이 생산되는 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단 이름에서 보다시피 원발성이라는 것은 간 담도에서 자체에서 생긴 질환이라는 것이고 담즙성은 담즙에 의해서 손상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담관염은 그 담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성적으로 간 내에 작은 담관이 파괴돼서 점진적으로 담즙 정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간 경변으로 진행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빨간 것은 정상 간 조직이고요. 이 초록색이 담도인데 담도가 파괴가 되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간 내에 섬유화가 진행이 된 모습이 아래에 약간 살색의 색깔을 띤 그러한 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자가면역성 간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유병률은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유병률은 보고하는 문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00만 명에 19명 정도 보고한 것이 가장 적고 많게는 400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중년 여성에게서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 여성분이 남성분에 비해서 9배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백인 중년 여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발생하는 지역으로는 북유럽 그리고 북미에서 상대적으로 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조금 적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성 경향이 있어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인 미상의 간경화가 많았는데 그중 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진단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인식이 질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9배 가까이 발병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여성에게서 분비가 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런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의해서 체내에 있는 면역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가설일 뿐이고 증명된 바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희귀 질환으로 꼽히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본격적으로 특징에 대해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자가 면역성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 림프라고 하는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이 T 림프라고 하는 것이 소당관의 상피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고 손상을 시키는 질환입니다. 지속적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담관이 점진적으로 소실되고 결국 담즙 정체와 경변, 간 부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림프구 침윤과 담관 파괴가 특징적으로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95% 정도에서 항미토콘드리아 항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네. 또한 유전적 소인이 있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일반 인구 대비 발병 위험이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담즙이 정체되면서 또 간경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담즙에 대해서도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담즙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 인지질과 담즙산입니다. 그중 담즙산은 스테로이드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겨 있고 친수성의 물질들이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친수성 성질을 띠고 한쪽은 소수성 성질을 떼서 양극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극성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비누입니다. 비누. 저희가 때를 씻어내거나 특히 기름진 때를 벗겨내거나 식기에 있는 물질들을 세척해낼 때 쓰는 그 비누의 주 성분들이 양극성 물질입니다. 네. 이처럼 기름기나 하는 이런 그 물질들을 겉에서 이렇게 싸게 되는데 그 소수성, 즉 기름진 물질과 친한 파트는 안쪽으로 가게 되고 물과 친한 파트는 바깥쪽으로 있게 돼서 이 기름을 물에 녹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장관 안에서 그러한 역할이 이루어지면서 그 기름들을 이렇게 감싸서 장벽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 장벽으로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우리 몸에서의 담즙산은 지방 소화를 돕는 필수 성분이지만 오히려 간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담즙산의 독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비누가 미생물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오염됐거나 상처가 오염이 됐을 때 비누로 먼저 씻어내듯이 이러한 담즙산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막에 끼어들어가서 세포막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내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염증 경로를 통해서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역할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담즙산들은 간 내에 정체되지가 않고 분비가 돼서 담낭에 고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에 독성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생산된 이 담즙산들은 장관 내로 분비가 되고 분비된 담즙산의 5%만 대변으로 나가게 되고 95%, 즉 대부분의 담즙산은 다시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비가 됐던 5%의 담즙산만 다시 생합성이 되고 다시 재활용을 해서 분비를 함으로써 이 순환을 장간 순환이라고 합니다. 즉 간에서는 소량의 담즙산만 만들어내고 인체에 있는 담즙산 풀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담즙산이 생산이 돼서 전신을 돌아서 다시 간으로 오게 되는데 담즙산제라는 약물을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르소데옥시콜산이라고 하는 담즙산인데 그게 우리 몸의 일부이면서 약재로도 쓰입니다. 담즙산 중에 가장 친수성 담즙산인데 우리가 약국에서도 흔히 사서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한 특정한 담즙산을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평소 정상적인 담즙산의 비율인데 네. 이 특정 담즙산을 우리가 경구로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 장간 순환에 계속해서 그 담즙산이 껴들어가게 되면서 약 2주 이상 그러한 담즙산을 먹게 되면 그 담즙산이 우리 몸의 주된 담즙산의 그 포션이 되게 됩니다. 네, 정상적이라면 이 담즙산이 담낭에 고여 있다가 또 몸을 순환하게 되는 건데 이 담즙 정체가 생기면 우리 몸에는 어떤 손상을 줄까요? 담즙이 정체가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포에 대한 고유의 공격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러한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담관을 공격하게 되지만은 이 T세포가 담관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되고 그렇다 보면 담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담즙산들이 배출이 되지 않고 간으로 다시 역류하게 됩니다. 간으로 다시 역류하게 되면 이 말단의 작은 담관들을 손상시키고 또한 주변에 있는 이 간세포들을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초 담관들이 전반적으로 다 막히게 되면서 간 자체도 염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섬유화가 되면서 간이 쪼그라들고 단단해지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담즙 울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간경변 또는 간경화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처음에는 면역 반응으로 인한 소담관의 염증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담즙산이 배출이 되지 않고 정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담도와 간세포의 손상이 발생을 하고 그 주변에 섬유화 물질들을 배출하기도 하고 간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간성별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섬유화가 진행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간경변과 간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이 발생하면 증상은 어떤 게 나타나나요? 네, 대부분 무증상인 상태로 혈액 검사로 발견이 되지만은 증상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보다 심하면 담즙 내에는 담즙산 이외에도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노랗게 되는 황달, 그 황달을 일으키는 색소와 같은 그런 물질인데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이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그것이 혈중에서 많이 분포하게 되면서 즉 배출이 안 되는 것이죠. 얼굴이 노랗게 되는 황달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대사하는 그 경로에 이상이 생겨서 이상 지질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이 황색종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눈 안쪽에 발생을 하기도 하고 팔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피부에 과색소 침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고지혈증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간이 처음에는 경화가 되기 전에 간이 커지는 간비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장비대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 그 갈비뼈 아래에서 간이나 하는 장기를 만질 수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무증상부터 합병증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간 경화를 들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간 경화는 우리가 팔이나 다리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이 낫게 될 때 섬유화된 반응 조직이 남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간이라는 장계는 큰 3차원 의 구조를 가진 장기이기 때문에 간 내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섬유화 조직이 여러 군데에 발생을 하면서 간을 섬유화시키면서 당기기 때문에 간이 군데군데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간경화, 간경변으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경화가 진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 이외에도 간 내로 오는 혈관들이 혈액들이 많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들도 많이 감소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의 분해와 저장에 관여하며 면역 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은 간에 있는 작은 담관을 통해 간 밖으로 배출되는데,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담관에 발생된 염증에 의해서 간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한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가족들이 조금 얼굴이 노랗다고 해가지고 개인병 가서 검사했더니 황달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최근에 동반된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2, 3개월 전부터 조금 너무 피곤하고 일상생활 하다가도 좀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황달 증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변하거나 그랬나요? 얼굴도 화장할 때 거울 보면 조금 노랗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소변색도 평소보다는 조금 노랬던 것 같습니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40세 이상에서 60세 사이 중년 여성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이나 피부 가려움증, 건조증,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갑상선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 환자는 이미 황달이 있는 채로 병원을 방문을 하셨고, 그쪽에서 가져온 초음파 소견을 보니까 이미 여러 번 간 내에 염증을 앓은 상태입니다. 아직 간경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지만 만성 간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부터 관리를 좀 하셔서 간경화로 더욱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흔히 간기능 검사라 부르는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간기능 수치 중 담즙 정체 소견을 보이는 ALP가 증가되고 항미토콘드리아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면 의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담석이나 담도 폐쇄와 같은 다른 원인을 배제하며 조직 검사를 통해 림프구 침윤이나 소담관 파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결과가 간 기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진료를 한번 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간 수치가 좀 높네요.
평소에 피로감이나 하는 증상 느끼시는 거 있나요? 네, 피곤하기는 한데 뭐 평소에 생활하던 거랑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지어 먹은 생약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술은 못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어 먹은 약도 따로 없습니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의 발병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가 면역이나 유전적 소인,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발병률이 100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흡연도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지금 음주나 약물 복용력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가져온 검사 결과에서 미토콘드리아 항체라는 것이 양성 소견을 보여요. 그래서 이 환자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조금 더 하고 만약에 진단이 애매하면은 조직 검사까지도 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만약에 이 질환이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 적절한 담즙산제 복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염증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다. 염증을 완화하고 담즙 배설을 촉진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일반인과 비슷하게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간 경변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간 이식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 간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염증을 앓고 나면은 섬유화되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런 반복적인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섬유화된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간이 딱딱해지고 간 경화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진단이 조금 빨리 이루어진 환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면 염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줄기 때문에 간경화로 진행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약물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이 질환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간경화와 같은 합병증을 피할 수 없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늦추고 간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원인 불명의 황달과 함께 간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며 조기 발견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예방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진단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검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 수치 중에서 담도의 압력을 반영하는 수치가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중에 ALP라는 수치하고 그다음에 감마 GTP라는 수치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익숙치는 않지만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상승하면 일단은 담즙 정체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미토콘드리아 항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환자에서 90에서 95%에서 발견이 되니까 특이도가 높고 그리고 민감도도 꽤 높은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영상검사입니다. 가장 먼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검사가 복부 초음파인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서 담석이 있거나 담도 폐쇄가 발생했는지를 봐서 다른 질환 때문인지를 확인을 하고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의사의 선택에 따라서 MRI나 CT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MRI의 검사 명칭이 MRCP로 되어 있죠. 이것은 MR 콜란지오 판크레아토그라피라는 검사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 담도와 최도만
아주 특별하게 잘 보이게 하는 MRI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 기법이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되면서 진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로도 확인이 안 될 때는 간 생검을 하게 됩니다. 간을 바늘로 찌르게 돼서 그쪽에서 얻어진 검체를 통해서 조직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징적인 소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림프구들이 침윤돼 있고 소담관이 파괴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생검법은 진단에도 중요하지만 질환의 진행 단계를 평가하는 데도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단 기준은 다음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ALP라고 하는 수치가 상승되어 있거나 항미토콘드리아 항체가 양성이거나 간 생검에서 양성, 즉 특징적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게 되거나 하는 이 3가지 소견 중에 2가지 이상이 양성이면 이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도 활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 검진에서도 잘 발견이 되는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 검진에서 일단 간 기능 이상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이것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드신 약물이나 음식에 의한 것인지 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이 항미토콘드리아 항체라는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항체가 양성 소견이 나오게 되면은 주로 저희와 같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의뢰를 하게 돼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으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는 가장 먼저 시행된 1차 치료로서 우르소데옥시콜산이라는 담즙산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우땡땡 약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복합 약물이 아니고 병원에서 특별하게 처방이 되는 아주 고용량의 우르소데옥시콜산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우르소데옥시콜산은 우리 몸에 아주 미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가장 친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수성 성질이 아주 적기 때문에 세포막 손상이 적은 담즙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은 체내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주요 담즙산이 되게 되는데 그만큼 담즙이 순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담즙이 순해지면은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조금 더 증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이 담즙산을 질환이 없는데도 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러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들에 있어서는 담즙의 성질을 약간 순하게 만들어주면 말초 담도가 막혔다 하더라도 담즙에 의한 간 손상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했음에도 이러한 담관염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오베티콜릭 애시드라는 약물인데 현재 미국 FDA를 통과를 해서 미국에는 쓰이고 있지만은 국내에는 유병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약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파이브레이트 제제, 즉 고지혈증 약물입니다. 이러한 약물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치료들은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 치료, 즉 가려운 증상, 소양증을 보존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한 피로에 대한 약물 치료를 같이 하거나 생활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환자가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합병증을 관리하는 것인데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칼슘이나 비타민 D 등을 보충하게 되는데 이유는 지방 성분이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을 착안하면 지용성 비타민도 흡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인 비타민 D와 같은 것들을 많이 복용을 하는 것이 좋고 결국 간경화, 간부전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간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간 이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원발성 담즙성 당관염이 발생하는 게 중년이지만 이것이 점차 진행을 해서 간 경화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간 경화가 되는 시점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간 이식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전체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의 약 10에서 15% 정도에서 간 이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1년 생존율이 약 90에서 95%, 5년 생존율도 80%를 넘기 때문에 간 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간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 질환의 예후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완치가 되는 질환인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 환자 자체의 몸의 특성상 담도를 계속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도에서는 반복적으로 염증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 담즙산제나 하는 그런 약물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담즙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서 간경변, 간부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10년 이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르소데옥시콜산을 최근에 치료에 도입하고 나면서 생존율이 많이 개선됐고 간 이식의 필요성도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우르소데옥시콜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데요. 반응이 양호한 경우에는 일반 인구와 거의 유사한 기대 수명을 가지게 되고 UDC 이러한 우르소데옥시콜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반응 불량군의 경우에는 간경화로 결국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질환 말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부전이나 문맥 고혈압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가 되게 되고 간 이식이 유일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한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비해서 또 남성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담관염도 따로 있다고요? 네, 그 이름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질환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이죠. 이 둘 다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서 간이 파괴되는 질환인데 결국은 이 간 경화로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은 간 내에 있는 담도뿐만 아니라 간 바깥에 있는 간 외 담도에도 손상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역세포들의 공격에 의해서 담도 내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담도 내가 울퉁불퉁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슬이 이렇게 끈에 매달린 모양, 즉 이제 군번줄이라고 하는데 군번줄과 같은 모양을 담도 촬영을 하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을 프라이머리 스크레로징 콜란자이티스라고 합니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프라이머리 빌리어리 콜란자이티스라고 하고요. 스클레로싱 즉 경화성이라는 이야기고 빌리어리 즉 담즙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질환의 면역학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특징입니다. 경화성 담관염과 같은 경우는 주로 큰 담관이 공격당하게 되고 담즙성 담관염의 경우에는 말초의 작은 담관이 공격받게 됩니다. 경화성 담관염은
주로 3, 40대 남성에게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과 연관이 있어서 염증성 장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에서 많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이 염증성 장증후군이 있는지 스크리닝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질환이나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것입니다. 진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은 아까 말씀드린 MRI나 염증성 장증후군이 동반이 되어 있는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고 MRI에서 그러한 군번줄과 같은 구슬들이 끈에 달려 있는 그러한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과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에서 특징적으로 항미토콘드리아 항체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담도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치료가 어려운 편인가요? 네, 둘 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둘 다 흔하지 않은 질환이고 치료는 약물 투여를 그래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원발성 담즙성 담도염이 조금 더 치료하기가 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그나마 좀 관리하시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환자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단됐던 사례입니다. 68세 여자가 검진 시에 발견된 간 수치 이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담도합을 나타내는 ALP라는 수치가 363으로 정상의 3배, 그다음에 감마 GTP라고 하는 수치가 정상의 16배로 높은 667 보였고, 이래서 개인의원에서 항미토콘드리아 항체라는 항목의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양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이 돼서 조직 검사를 했고 조직 검사 결과 원발성 담즙성 담도염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분명히 질환의 발생은 중년에 발생을 했지만 질환의 진행 정도가 미미해서 연세가 조금 더 드신 후에 이렇게 60세가 넘어서 발견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의 초음파 소견을 보면은 정상 간보다 이렇게 하얗게 변한 이러한 섬유화 부분들이 더 보이고 담도 주변에 염증들이 이미 조금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소견들이 동반된 것으로 봐 조금 더 젊은 중년의 나이에 발생이 했고 지금 발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57세 여성이 타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을 했다가 우연히 발견된 간 기능 이상으로 제 외래로 전원된 환자입니다. 간 기능상에서 실제로 간 수치도 올라가 있지만은 담도의 압력을 반영하는 ALP랑 감마 GTP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황달이 어느 정도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와 같은 경우는 항미토콘드리아 항체가 음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담도합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항미토콘드리아 항체가 음성 소견을 보이면 담도가 막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이나 담도 내에 있는 결석 등의 질환들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이 환자와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서 원발성 담즙성 담도염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은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3년 후에 이렇게 간 경화가 진행된 상태로 방문을 했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첫 진단 당시에 간 소견인데요. 정상 간보다 간이 커져 있는 간 비대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3년 후에 방문했을 때 소견입니다. 간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으면서 주변으로 복수가 차 있는
간경병과 함께 합병증이 동반된 소견입니다. 그 이후에 환자는 이렇게 장에서 흡수된 혈관들이 측부로를 만들어서 발생한 식도의 정맥류가 파열이 되면서 발생한 식도 정맥류 출혈로 응급실로 방문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도 있을까요? 네, 다음 사례는 치료가 잘 됐던 사례입니다. 55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소화불량이 있어서 개인 의원을 방문을 했는데 간 수치가 상승돼서 바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LP랑 감마 GTP가 담도합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이 돼 있고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항미토콘드리아 항체가 양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조직 검사를 바로 시행을 했고 원발성 담즙성 담도염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앞 사례와 다르게 이 환자분은 역시도 내원 당시에 이렇게 간이 비대된 소견을 보였지만은 담즙산제를 잘 복용을 하셨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서 점검을 반복적으로 했던 환자입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간 경변이 진행이 되지 않고 이 상태로 잘 유지가 되었던 환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름도 생소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핵심 사항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일단 원인 불명의 황달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검진상 간 수치 이상 소견을 보였다. 그리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있다. 이러한 소견이 있으면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고요. 진단이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으로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잘 관리를 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생존 여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은 네모다. 어떻게 하시겠나요? 네, 저는 진단과 관리로 하겠습니다. 일단 간 수치 이상이 발견이 되면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겠고요. 진단을 받게 되면 염증의 정도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소화기 내과 유기현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유정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발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평발은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을 경우 발바닥의 통증을 아주 쉽게 유발할 수 있는데요. 장거리 걷기나 달리기 시에 발바닥의 통증을 낮춰줄 수 있게 발바닥 아치를 올려주는 운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수건 끌기 운동입니다. 집에 있으신 수건을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요. 발끝을 그 위에 살포시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수건을 발가락 끝을 이용해서 내 몸 쪽으로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발가락으로 끌어올 때 발바닥에 아치를 올려주는 동작으로 발끝을 강하게 힘을 주면 발바닥의 아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무너져 있던 저희의 평발을 아치가 형성됨으로써 정상적인 발의 아치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발가락에 너무 과하게 힘을 주면 쥐가 날 수 있으니 가볍게 멀리 있는 수건을 내 몸 쪽으로 끌어와 주시면 됩니다. 수건이 다 끌어오는 걸 1회 기준으로 총 5회 반복해 주시면 되시고 총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평발 교정 운동은 앞꿈치, 뒤꿈치 번갈아 들기입니다. 말 그대로 앞꿈치와 뒤꿈치를 번갈아서 들어 올려주는 동작인데 발의 아치를 올려주는 근육들이
앞에 있는 앞 정강근과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에 형성되어 있어서 앞꿈치와 뒤꿈치를 들어줌으로써 발의 아치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앞꿈치를 먼저 들어 올려주시고요.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시고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이때 주의할 사항은 운동 동작을 너무 빨리 하면 운동의 효과가 더딜 수 있으니 천천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올릴 때는 최대한 높게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데 앞꿈치와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걸 1회 기준으로 10회씩 총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평발 교정 운동은 발목 원 그려주기입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쫙 펴주시고요. 발끝을 잘 세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원을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이때 주의할 사항은 다리가 전체가 같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발을 다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발목만 크게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평발 교정 운동은 앞꿈치 걷기 동작입니다. 제자리 서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우선 하늘로, 천장으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걸을 건데 보폭은 좁게 걸어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뒤로도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걸을 때는요, 발이 항상 11자로 유지되게 걸어주시고요. 조금 수월하시면 보폭을 좁게 해서 앞으로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그게 만약에 균형 잡기가 힘드시다, 그럼 보폭을 크게 해서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걷는 동안에 발 뒤꿈치가 지면에 닿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평발 교정 운동은 뒤꿈치 걷기 운동입니다. 방금 실시했던 앞꿈치 걷기 운동을 반대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면에서 앞꿈치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동작인데요. 시범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꿈치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보폭을 좁게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뒤로 걸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발 앞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걸어갈 때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면 보폭을 크게 해서 천천히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앞꿈치를 들고 뒤꿈치 걷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보행 모습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엉성하게 걸으셔도 되는데 최대한 앞꿈치를 높게 들으셔서 보폭을 조금씩 좁게 걸어주시는 게 이 운동의 포인트입니다. 왔다 갔다를 1회 기준으로 5회 실시해 주시면 되시고 총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평발을 교정하는 운동들을 같이 해봤는데요. 발의 아치가 올라가신 느낌이 좀 나실까요? 여러분의 발의 아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